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모든 건물에 숨어서 조용히 안전을 지키는 작은 영웅, 바로 화재 감지기의 세계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가장 핵심적인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평소엔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사실 그 설치 기준 하나하나에는 열과 연기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아주 치밀한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과학적 원리와 까다로운 규칙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대부분 감지기를 그냥 화재가 나면 울리는 장치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건물의 높이, 구조, 용도, 심지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유형까지 모두 계산해 놓은 정교한 시스템이죠.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법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규칙이 만들어졌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물리학과 안전 철학까지 함께 엿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감지기를 어디에 달 것인가? 바로 높이의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이 높이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부착 높이 4m 미만부터 살펴볼까요? 네, 4m 미만은 사실상 감지기 뷰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종류는 거의 다 설치할 수 있거든요. 열을 감지하는 차동식, 보상식, 정운식 감지기는 물론이고요. 연기를 감지하는 이온화식, 광전식, 더 나아가서 불꽃을 직접 감지하는 불꽃 감지기까지 선택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거의 모든 감지기가 다 가능하군요. 그렇죠. 천장이 낮으니까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가 비교적 빠르고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높이가 조금 올라가서 4m 이상, 8m 미만은 어떤가요? 여기도 4m 미만과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의 열감지기랑 연기감지기 설치가 가능하네요. 아직까지는 뭐 큰 제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8m까지는 열이나 연기가 상승하는데 큰 방해를 받지 않는 구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바로 이 8m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높이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지기들이 하나둘씩 목록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죠.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네요. 8m 이상 15m 미만 구간을 보니까 갑자기 선택지가 확 줄어들어요. 차동식 분포형, 연기감지기, 그리고 불꽃감지기만 남았어요. 특히 국소 지점의 온도를 감지하는 스포트형 열감지기들이 전부 탈락했네요. 도대체 8m 이상의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바로 열의 희석 현상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뜨거운 공기 덩어리, 열 플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버섯구름처럼 피어오르는데 천장이 높아질수록 이 열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주변의 차가운 공기랑 아주 심하게 뒤섞입니다. 결국 천장에 도달했을 때는 열이 넓게 퍼져버려서 한 지점의 온도만 측정하는 스포트형 감지기는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열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넓은 영역의 평균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분포형이나 열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연기를 쫓는 연기 감지기만 살아남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15m를 넘어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그 넓은 범위를 감지하던 차동식 분포형마저 탈락하고 오직 연기 감지기와 불꽃 감지기만 남게 되죠. 그리고 20m를 초과하는 초고층 공간이 되면 최종 생존자는 단 두 종류입니다. 불꽃 감지기와 특수한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 연기 감지기뿐이죠. 여기서 불꽃 감지기는 정말 독보적이네요. 4m 미만부터 20m 이상까지 높이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유일한 감지기인데요. 이건 어떤 원리 덕분인가요? 불꽃 감지기는 일종의 초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다른 감지기들이 열이나 연기라는 화재의 증거가 자기에게 도달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식이라면 불꽃 감지기는 불꽃이 내뿜는 특정한 파장의 빛, 그러니까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멀리서 직접 보는 능동적인 방식이거든요. 직접 본다고요? 네, 망원경으로 먼 별을 보듯이 거리가 멀어져도 빛만 가려지지 않으면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이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원리네요. 높이에 따라 감지기 종류를 나누는 게 단순히 행정적인 구분이 아니라 열과 연기의 물리적 거동을 철저히 계산한 결과라는 게 와닿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감지기를 선택하든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들을 살펴볼까요? 네, 감지기 종류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설치 헌법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입니다. 이건 감지기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인 바람을 피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에어컨이나 환풍기 바람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화재로 발생한 열이나 연기가 감지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 뜨거운 히터 바람이 감지기에 직접 닿으면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경보가 울리는 오작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아, 오작동. 네, 그래서 이런 공기 흐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감지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군요. 또 다른 공통 기준으로는 보상식이나 정원식 감지기의 작동 온도 설정에 관한 내용이 있네요.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한여름에 찜통이 되는 주방의 평소 최고 온도가 40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만약 작동 온도가 50도인 감지기를 설치하면 요리를 하지 않아도 폭염만으로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오작동을 막기 위해 평소 최고 온도에 20도라는 충분한 여유를 더한, 즉 60도 이상에서 작동하는 감지기를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아, 일상적인 온도 변화랑 실제 화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감지기 한계가 얼마나 넓은 면적을 책임질 수 있는지 그 유효 면적 기준을 들여다보죠. 자료에 나온 표를 보니까 부착 높이, 건물 구조, 감지기 종류에 따라 숫자가 아주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 숫자들 속에 숨은 핵심 원리는 뭔가요? 이 복잡한 표의 핵심 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높을수록 좁게, 위험할수록 촘촘하게. 높을수록 좁게, 위험할수록 촘촘하게. 네, 여기서 위험은 건물 구조를 말하는데요. 표에 나오는 내화 구조는 콘크리트처럼 불에 잘 타지 않고 버티는 구조를 의미하고, 기타 구조는 목조처럼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아, 그렇다면 내화 구조 건물은 불이 나도 확산이 느리니까 감지기 한계가 좀 더 넓은 지역을 맡아도 괜찮고, 기타 구조 건물은 순식간에 불이 번질 수 있으니 더 촘촘하게 설치해서 빨리 알아채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m 미만 내화 구조에 차동식 1종 감지기를 설치하면 90제곱미터를 담당하지만, 똑같은 조건의 기타 구조 건물에서는 50제곱미터로 담당 면적이 확 줄어듭니다. 와, 차이가 크네요. 네, 그리고 높이의 영향도 극적인데요. 내화 구조라 할지라도 천장 높이가 4m를 넘어 8m 미만이 되면 유효 면적이 90제곱미터에서 45제곱미터로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딱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네. 천장이 높아질수록 감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원리가 숫자로 명확히 증명되는 셈이죠. 표의 모든 숫자를 외우기보다는 높이와 구조라는 두 변수가 감지기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 원리를 적용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조건은 부착 높이 5m, 내화 구조 건물의 바닥 면적은 100제곱미터이고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소 몇 개가 필요할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죠. 먼저 표에서 기준 면적을 찾아야 합니다. 높이 5m는 4m 이상 8m 미만 구간, 구조는 내화 구조, 감지기는 차동식 2종이죠.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준 면적은 35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전체 면적 100제곱미터를 감지기 하나가 담당하는 35제곱미터로 나누면 되겠네요. 100 나누기 35는 약 2.857이 나옵니다. 그럼 두 개만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방설비 계산에서는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림, 즉 절상을 합니다. 절상이요? 네, 2.1이 나와도 3개, 2.9가 나와도 3개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개만 설치하면 그 0.857에 해당하는 약 30제곱미터의 공간이 감지기가 없는 안전 사각지대로 남게 되거든요. 화재 안전에서는 1%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선 항상 올림이라는 원칙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감지기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한 설치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감지기부터 시작하죠. 스포트형 열감지기는 45도 이상 기울여서 부착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감지기 내부에는 열을 감지하는 부품들이 수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게 기울어지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차동식 분포형, 즉 공기관식 감지기는 기준이 좀 더 복잡합니다. 공기관식이라면 그 속이 빈 구리관을 천장에 길게 설치해서 관 안에 공기가 뜨거워져 팽창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 자체에 대한 규칙이 많습니다. 관에 노출된 길이는 최소 20m 이상이 되어야 충분한 공기 팽창량을 확보할 수 있고요. 관과 벽의 거리는 1.5m 이하로 관과 관 사이의 거리는 내화 구조 9m, 기타 구조 6m 이하로 촘촘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검출기에 연결되는 관의 총 길이는 100m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도 있고요. 선 형태로 된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도 있네요. 케이블 트레이나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설치하면 아주 유용해 보이는데요. 이 감지선은 설치할 때 모서리 부분의 굴곡 반경을 5cm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감지선 안에는 아주 가느다란 두 개의 심선이 들어있는데 이걸 너무 급격하게 꺾으면 내부에서 끊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설치하라는 의미죠. 아, 전기선을 90도로 꺾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연기 감지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통로처럼 연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설치하는군요. 바로 연기의 이동 경로를 선점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통로는 화재 시에 거대한 굴뚝처럼 변해서 연기를 수직으로 빠르게 빨아올리는 굴뚝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곳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두면 다른 어떤 곳보다 빨리 화재를 감지할 수 있죠. 연기 감지기는 열 감지기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담당하네요. 4m 미만 높이에서는 150제곱미터까지 감당하는데 열 감지기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네, 연기는 열보다 확산 범위가 넓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기 감지기도 한계는 있습니다. 벽이나 보에서 0.6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이건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는 데드에어 포켓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이 공간까지 잘 들어가지 못해서 감지가 늦어질 수 있으니 그곳을 피해서 설치하라는 거죠. 아, 아까 감지기에 적으로 바람을 꼽았는데 고인 공기도 적이 될 수 있군요. 참 섬세한 규칙들입니다. 이번엔 좀 특이하게 생긴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입니다. 송광부와 수광부가 서로 마주보고 빛을 쏘는 방식이라니 마치 레이저 감옥 같은 느낌인데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송광부에서 쏜 빛을 수광부가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가 그 사이에 연기가 지나가면서 빛을 가리면 화재로 인식하는 광학식 함정인 셈이죠. 아, 광학식 함정. 네, 그래서 체육관이나 강당처럼 넓고 높은 공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감지기는 설치할 때 광축, 그러니까 빛이 지나가는 길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벽에서 0.6m 이상, 그리고 천장 높이의 80% 이상 되는 높은 지점에 설치해서 연기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상부 공간을 감시해야 하죠. 앞서 만능 감지기라고 불렀던 불꽃 감지기도 살펴보죠. 카메라처럼 생겼고 감지 범위가 콘 오브 비전, 즉 원뿔 형태로 표시되어 있네요. 네, 원리 자체가 빛을 감지하는 것이다 보니 시야각과 감시 거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도 아주 직관적이죠. 감지 구역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모서리나 벽에 설치할 것, 천장에 설치하면 바닥을 향하게 할 것 등 마치 CCTV를 설치하는 규칙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 사각지구에 없이 감시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감지기들을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까요? 예를 들어 화학 공장이나 항공기 경납고처럼 아주 특수한 장소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곳들은 공통적으로 천장이 매우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열이나 연기가 천장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리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불꽃이 발생하는 순간을 직접 포착하는 불꽃 감지기나 넓은 공간 전체를 광축으로 감시하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가 최적의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전산실이나 반도체 공장처럼 아주 미세한 연기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곳은 어떤가요? 그런 곳은 조기 경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전 과열로임에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입자 단계에서부터 감지할 필요가 있죠. 아,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입니다. 이 감지기는 실내 곳곳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해 공기를 진공 청소기처럼 계속 빨아들여서 레이저로 공기 중의 연기 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와, 공기를 빨아들여서 분석한다고요? 네, 일반 감지기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는 더 민감해서 화재를 가장 극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장소의 특성에 따라 감지기 선택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반대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들도 있다면서요? 네,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8가지 장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천장 높이가 20m를 넘는 곳, 부식성 가스나 먼지, 수증기가 상시 발생하는 곳, 그리고 목욕실이나 화장실처럼 습기가 아주 많은 곳 등이 대표적입니다. 들어보니 감지기가 오작동할 확률이 아주 높거나 외부 공기가 계속 드나들어서 감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혹은 불이 날 위험 자체가 거의 없는 장소들이군요. 무조건 많이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설치하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모든 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뢰성 있는 경보입니다. 불이 났을 때 울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불이 나지 않았는데 자꾸 울리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은 진짜 화재와 일상적인 방해 요소를 얼마나 잘 구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네, 오늘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눈과 코 역할을 하는 감지기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높이에 따른 종류 선택부터 각 감지기별 상세 설치 기준, 그리고 특수 장소의 적용 전략과 설치 제외 장소까지 이 모든 기준들이 결국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화재를 인지할 것인가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으로서의 개별 감지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건물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 수백, 수천 개의 점들이 화재라는 하나의 사건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작동하는 걸까요? 그 신호가 어떻게 중앙 관제실로 모이고 경보로 울리고 방화 셔터를 내리고 스프링클러를 터뜨리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는지, 이 개별 센서들이 모여 만드는 거대한 안전 시스템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것, 그것이 아마 다음 탐구의 훌륭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